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죠.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줄여서 비프, 김종철과 비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프 좀 드셨어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비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비프랑 친해져야 되는데 비언프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대한항공 조현아 파문으로 뜨거웠습니다. 네. 저희가 김종철 부장님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경제부의 민혁 기자, 김재 기자와 쭉 한 주간 살펴봤는데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항공을 들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일단 좀 정리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혹시 보셨어요? 오늘 아침 봤어요. 신문 보니까 일면에 네, 광고가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면하다. 대한항공이. 네. 우리는 우리는 야. 아침 종합 일간지 일면 5단 네. 우리 이제 그 속칭 그 신문쟁이들이 얘기하는 5단 통광고. 야, 이거 비싼 자리인데. 그렇죠. 신문 광고에서 가장 비싼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네. 백판이라고 신문 맨 뒷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문 맨 앞면의 아래쪽 이게 뭐 굉장히 비싼 부분이고요. 그렇죠. 제일 비싸죠. 이게 비싼 회사는 몇 천만 원 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장에. 맞습니다. 예. 네. 그 5단 통광고 하나에. 맞습니다. 네. 자, 돈을 썼구만. 그런 비싼 곳에 대한항공이 왜 썼을까? 오늘 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그 어떤 사죄의 말씀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줬다. 큰 상처를 줬다. 그 어떤 사죄의 말로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나무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대한항공 되겠다. 뭐 네. 이런 내용. 아니 제가 보긴 했는데 네. 왜 못 봤나 생각해 보니까 네. 비행기가 없어. 그렇지. 그리고 칼라가 아니고 그렇죠. 흑백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글씨만 쫙. 네, 제가 또 오늘 뉴스가 많았어요. 정윤회 뭐 맞아요, 등등 맞아요. 해가지고 그렇죠. 뭐 뉴스가 많아가지고 살짝 기사인가 하고 넘어갔나 봐요. 이렇게 그렇군요. 티나지 않게 네. 수억을 쓰셨구나. 수억을 썼죠. 자, 그런데 이 광고 내용을 쭉 보면서 김 부장님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광고를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취재를 해오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또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이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또 착잡한 네. 참 속이 좀 너무 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 띄엄띄엄 하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국민들 광고 한번 알기를. 내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뭐 매출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언론들이 좀 덜 조질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진짜. 만만의 콩떡. 대한항공이 보니까 이게 항상 뭔가 하더라도 좀 늦거나 너무 속내가 뻔히 보이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 정말 대한항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고 문안대로 정말 어떤 이번 사태를 절감했다고 하면 정말 이번 사고가 이게 터진 지 일주일이 지금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이제 국민들한테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고 네. 오늘 광고도 뭐 뻔하죠. 뭐 내일 조현아 지금 부사장. 맞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검찰 출두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아니고 오늘 광고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언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딸 가는데 좀 봐줘. 좀 봐줘. 이거 같아요. 우리 장 기자님은 너무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내가 보기에 속마음을. 나 그래서 기업 취재를 못 할 것 같아요. 경제부를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정치 사회만 죽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조 전 부사장한테 내일 소환을 통보를 했어요. 네. 자, 그 참고인입니까? 피의자 신분입니까? 뭡니까? 지금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죠. 네, 네.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지금 사전 구속영장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서부지검에서
하여튼 내일 조 전 부사장한테 검찰 출두하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여기 법조 기자들 좀 이제 나오고 얘기도 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검찰이 최종 마지막 단계 그 해당의 핵심 피의자를 부를 때는 네. 사전에 그에 걸맞는 많은 어떤 그 정황 증거나 이런 그 증언이나 그다음에 그런 확보한 다음에 네.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뭐 그 구속할지 여부, 뭐 그다음에 뭐 구속영장을 칠지 여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데 네. 그 이제 뭐 이번 사건의 뭐 여러 가지 중대성이나 그다음에 특히 이번 그 땅콩 회항 사건 네. 이걸 두고 또 대한항공 회사 쪽에서 그 해당 사무장 포함해가지고 막 네네네. 승무원들 심지어 승객 상대로 막 그러니까요. 회유하거나 아니 근데 무슨 모형 비행기하고 그런 걸 줘요. 달력을. 그러니까 아니 정말. 그러니까 아니 말도 더듬어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승객이 인격체인데 네. 이 사람이 모형 비행기를 준들 달력 널렸어 연말에. 근데 무용 비행기랑 달력 세상에 그거를 참 주고 그리고 또 전화 오면은 뭐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 좀 해달라. 아니 무슨 다들 유치원생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을 참 그러게요. 이분들이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네.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면 네.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제 증거 인멸, 허위 진술 강요 그렇습니다. 비슷하해가지고 뭐 증거 인멸 우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내일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도 만약에 부인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되게 위험한 것이요. 계속 그 증거인멸 행위를 대한항공 측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회유도 하고 있고 그런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이분을 구속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실한 그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국민적 의혹을 살 수가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럴 수도 자 있죠. 우선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항공보안법,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네. 뭐 이런 등등으로 고발을 했어요. 맞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하면 징역 10년 이하의 형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그런 그 얘기가 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법, 항공보안법, 형법 이게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네. 이번 조 전 부사장에게 그 적용할- 적용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한 어떤 그런 법률 부분들인데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법조계 안에서도 나중에 이제 이번 주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소환 조사가 되고 이제 법조계 출입 기자가 이제 뭐 무슨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지금 법조계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은 있는데 대체로 항공보안법에 이제 23조, 42조, 43조 뭐 이런 그다음에 형법 314조 이런 한 5개 정도 조항에서 네네. 그 조 전 부사장의 어떤 혐의가 네.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뭐 기내에서 폭언, 네. 뭐 고성방가 이런 소란을 피울 경우에 대체로 이제 벌금형 정도가 내려지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건 항공법 42조 네. 위계 또는 위력 어떤 힘에 어떤 높은 그렇습니다. 지위 힘에 의해서 네. 항공기 항로를 바꾸게 되면 그렇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까지 할 수 있고요. 음. 또 이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항공기 기장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내용이죠. 예, 이게 굉장히 위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조현아 부사장이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여연대 쪽에서 또 고발한 내용 중 하나가 이제 형법 쪽을 좀 많이 또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위력, 어떤 힘에 의한 네. 그 업무 방해, 그다음 위계에 의한 어떤 공무집행 방해 이런 네. 부분들도 이제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네네. 있게 돼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 쪽이 했는지는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조 전 부사장 쪽이나 그다음에 대한항공 회사 쪽에서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거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날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 제대로 처벌을 받으면 굉장히 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범죄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여승무원하고 사무장한테 뭐 애뉴얼북을 던지고 욕을 네. 하고 뭐 그 전에 와인 한 병, 뭐 술도 드시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식의 추태를 부리셨던데 네. 그것도 뭐 심각한 문제지만
그 조 전 부사장의 그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비판하거나 제대로 잡으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조 전 부장 감싸기를 대한항공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회사가 나가서서 무마. 네.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 그 김 부장님 기사도 제가 봤는데 이게 보면 눈치를 보고 또 일단 거짓말을 해.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해명을 하는데 살짝 꼼수를 또 부렸다가 보이죠. 네, 사과를 하는데 영혼이 없어. 네. 그리고 은폐도 하고 조작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지난 한 주 내내 이제 이번 사건 관련된 내용들을 취재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듣고 하면서 느낀 생각들이 네. 정말 그 대한항공 뭐 조전 부사장 포함해서 대한항공이 초기에는 아니 거의 무대응으로 이렇게 일관을 그랬어요. 했었죠. 되게 당당했어요. 맞습니다. 우린 잘못이 없고 네. 여승무원, 네. 사무장, 그쪽이었죠. 그리고 협의하의 기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하면 뭐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정말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아침에 딱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회사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거 아니고 뭐 오버했고 뭐 승무원 자세히 문제했고 이런 얘기 하다가 오후 들으면서 상황이 만만치게 돌아가니까 밤 10시 넘어서 그랬어요. 이제 사과문 아닌 사과문을 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막 기사를 다시 밤새 고쳤으면서 그 전현직 기장과 승무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하는 일관적인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래 왔다. 그리고 그거 뻔히 뭐 책임 떠넘기는 건데. 네. 그리고 아마 지금쯤 아마 그 사람들 막 집에 찾아가서 뭐 입단속하고 뭐 다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는 설마 이제 그때 뭐 일부 기사에 인용도 하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나중에 한 네. 일주일 정도 얼마 안 돼서 그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왔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조 씨 맞습니다. 일가가 어떤 사람들인지. 네, 그렇기 경험했겠죠.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기자들은 그 그렇죠. 기업 문화가 어떤지 대한항공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네.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예측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그러게요. 그럴까. 그러니까 근데 참 원래 그랬다. 음. 도대체 원래 어땠길래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저도 이렇게 취재하면서 이제 다른 뭐 사람들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기자실에 이제 동료 기자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타사 기자들도 있고. 네. 저희 이제 그 기자실에 다른 어떤 회사 후배 이제 그 기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네. 그 기자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자 지금 여기 오늘 아침 신문 그 일간지에 네네.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 외신에 근무를 했던 친구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외신이 이제 세계 유수의 외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 조 회장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조 회장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본사 인터뷰를 가는데 그 통로를 쫙 가는데 여직원 그 승무원 정복을 입은 여직원이 키 큰 여직원이 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안내를 하는데 복도에? 그래서 왜 서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장님 오실 거 준비하고 또 이제 기자가 오신다니까 준비를 해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길을 몰라서 사람들이 왜 서 있어? 여하튼 그래서- 재밌다. 예. 그래서 이제 접견실로 딱 이제 인터뷰하러 딱 네.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조 회장이 딱 기자하고 딱 앉는데 그 제보리 여성이 이제 차를 딱 대접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에? 무릎을 꿇고 딱 그 회장한테 이제 대접을 하고 접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러 앉아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음 땅바닥에 앉아서 하시나? 인터뷰를? 그래가지고 이 기자도 좀 놀란 거야. 네. 이 여기자도 아니 인터뷰 맛있게 차를 이렇게 서브를 하는 거 이렇게 네네. 하는데 차를 이렇게 차야 뭐 당연히 줄 수 있죠. 예, 그냥 뭐 손님 직원이. 오셨으니까 차 한 이제 잔 뭐 당연히 내드릴 수 있는데 네. 막 무릎을 꿇고 거의 뭐 진짜 종이 하인이 이렇게 어떤 왕이한테 하인한테 하던 그런 것처럼. 근데 옆에 이제 여기자가 자기도 여기자인데 이제 여기자가 여자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저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리고 근데 그런 상황이나 이런 그 분위기를 아주 당연하게 조 받아들인. 회장이 조양호 회장이 그렇죠. 조양호 회장이. 예. 아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직원이 차를 따를 때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왔는데도 그런 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는 이상한데.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오가고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공업 하다 보니까 네. 뭐 항공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뭐 인터뷰를 하면서 뭐 숫자를 뭐 물어봤나 봐요. 아마 네네.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팀 원래 그 대한항공이 스카이팀 소속이잖아요. 네네. 스카이팀 해외 유수의 그 항공사들이 이렇게 제휴를 맺고 네. 뭐 코드 쉐어하고 네네. 뭐 그런 게 몇 개인데 이제 그 몇 개 회사가 이제 스카이팀에 들어가 있냐 뭐 그렇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조 회장이 그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조 회장도 그러니까 이제 사무장도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고 그렇지. 회장님도 옆에 이제 숫자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했어. 옆에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홍보실장 옆에 이제 배석해서 앉아 있는데 네네. 홍보실장한테 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음. 야, 그거 뭐 너 숫자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거 혹시 너 알아? 뭐 그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이제 홍보실장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해가지고 대한항공은 왜 이렇게 당황한 사람들이 많아? 아주 대답을 곧바로 못했다는 거예요. 홍보실장도.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갑자기 물어보면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또 예. 더군다나 숫자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예. 기자가 뭐 오케이 알았다 하면 네.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홍보실장이 제대로 답 못하니까 네. 딱 대뜸 네. 너 뭐하러 거기 앉아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조 회장이. 조 회장이 그 기자 앞에서. 그러니까 홍보실장이 얼마나 또 그 홍보실장도 얼굴이 빨개졌겠다. 그럼요. 연세가 있으실 텐데 홍보실장 정도 되시면.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그 사무장이 이번에 그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느꼈던 그것을 아마 이 홍보실장도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자 앞에서 그거 그냥 우리 젊은 뭐, 기자였을 거 아니에요. 젊은 이 기자가 예 맞습니다. 네. 젊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네. 좀 지난 다음 홍보실장이 그때 분위기가 쌩할 거 아니에요. 너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홍보실장도 막 당황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자도 이제 얼떨결에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이제 분위기를 넘겨서 이제 하여튼 인터뷰 마쳤다고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홍보실장이 갈렸다는 거예요. 바뀌었대요. 숫자 몰라서. 진짜 몰랐어. 그러면서 이 기자가 살벌한 조직이구나. 이 기자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고 그 당시 상황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네. 와 정말 충분히 그로도 남을 회사다. 회사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터뷰하고 그 기자 앞에서도 이 정도인데 네. 그리고 뭐 그러니 뭐 그 기자들 없는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얼마나 했겠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기자는 되게 미안했겠다. 묻지 말 걸. 괜히 물어봐서 잘 계시던 홍보실장님 딴 데로 가셨어. 그러니까. 이야, 참 이게 도대체 안타깝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그 오너들에게 그 종처럼 오너들이 직원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가가 맞습니다. 이런 데서 그냥 그 여기자의 입을 통해서 막 증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런 기사가 좀 나왔나요? 본인 왜 안 써? 이런 경험담 이때 딱 그 취재 수첩, 기자 수첩 해가지고 그래서 칼럼 쓰기 딱 좋은데 그러니까. 6매짜리, 딱 쓰기 좋은 칼럼인데 제가 나왔어요? 알기로는 그 기자 이 기사 안 쓴 것 같아요. 왜 안 아마. 써?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왜 안 썼는지는 저도 뭐 그 기자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그냥 우리끼리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정도였고 자기도 이제 이걸 기사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 쓸지도 우리 방송하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망해서. 민망해서 그럼 본인 이미 탄로나는데 그러니까 걱정이다. 하여튼 안 쓴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 말고도 하여튼 이번 저희가 취재 때 이런저런 그 여러 메일과 막 쪽지가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네. 그 특히 이제 그 자신이 조 씨 가족 어떤 일가 사업을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쪽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예. 제주도의 어떤 농장을 그 조 전 부사장 그 조현아 씨의 네네. 어머니 같이 친정 이제 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니까. 네, 그 조 회장의 부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이제 제주도 어떤 그 농장을 보러 갔는데 그 네.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그런 내용들 제보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취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직 저희가 아직은 기소화되지 않았지만 이거 외에도 사내에서 이런 그 조씨 일가의 어떤 그런 제왕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네네. 부분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고 그것이 이제 이 직원들한테 그냥 몸에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네. 그냥 체화된 그런 참 이게 좀 아쉽죠. 주종 관계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몇 년, 몇십 년 동안. 장윤선의 팟짱.
거칠게 얘기하면 대한항공은 조씨 일가 왕국이야. 맞습니다. 응? 네, 그렇게 그런 된 거 거죠.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기자가 와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자들 앞에서는 그 행동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 기자한테 비친 내 모습이 전 국민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젠틀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 조심스럽고, 기업인이든 맞습니다. 정치인이든 뭐 무슨 교수든 누구든 그 밖에 누구든 간에 굉장히 젠틀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근데 바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기자가 배석해 있는데도 그 배석한 홍보실장한테 야, 너 뭐 거기 왜 있어? 뭐 이렇게 막말을 막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건데 이런 조직 문화 이런 걸 그냥 두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해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그 마치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네. 자신들의 나라 내지는 뭐 어떤 나는 왕이고 뭐 나머지는 하인 종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이게 몸에 배어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 조직 문화 권위적이고 네. 폐쇄적이고 그런 조직 문화 계속 있는 것이고 이제 하여튼 뭐 검찰에서 이제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겠죠.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들을. 그리고 그날 항공기 안에서 조 전 부사장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전에 그 과정이 그동안에 뭐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도 막 더돌았잖아요. 네네. 찌라시에도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 전 부사장이 뭐 만취해 있었다. 근데 사실상 뭐 그 만취라는 것도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음주설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타기 전에 이제 와인 아는 한 지인들하고 와인 두 잔, 자기는 뭐 한 병을 두 잔 나눠 먹어 두 잔 먹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뭐 한 병을 두 잔으로 와인 한 병을 두 잔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솔직히 뭐 음주 단속하면 드시나 봐. 네 그렇죠. 사람들 뭐 음주 단속 걸려가지고 어떻게 뭐 가끔 나오잖아요. 뭐 방송에도 네. 만취 상태에서 막 뭐 얼마 운전했다, 마셨냐 뭐 그러면 뭐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조 전 부사장도 국토부 조사에서 와인 두 잔 마셨다고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정말로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지는 어떻게 모르겠고 네. 그리고 또 하여튼 그 상황에서 뭐 승무원과 사무장 뭐 하면 무릎 꿇고 사죄하고 뭐 그랬는데도 막 욕설과 폭언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여성분을 뭐 벽에 또 밀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몇 미터를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직원? 그 앞에 문까지 한 3m 정도 이렇게 네. 밀쳐서 네. 했다고 하는 게 그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와서 돌아와서는 또 회사 임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회유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옆에 심지어 옆에 아까 말씀하신 옆에 탄 일반 그 승객 그렇죠. 여자분 상대로 달력과 모형 항공기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안 회유. 줘도 살아 그런 거. 그렇죠. 그분이 정의가 먼저야 정말. 그분이 그걸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요. 참 거기 임원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분 전화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자신들의 왕국에서 자신들이 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법 위에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참 나오기 힘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지 않은 행동들이죠. 솔직히. 실제로 재벌들이 그동안 법 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재벌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잖아요. 수많은 네. 그 탈세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무서운 게 없죠. 네. 한국에서 네. 돈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누가 감히 나를 칠 수 있겠냐. 어디서 이것들이 감히. 이런 인식이 저는 뼛속 깊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여전히 이분들은 봉건 시대의 영주야 자기네들이. 맞아요.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너무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대접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나저나 대한항공이 이렇게 광고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나 어쨌든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연말에 지금 그 상당히 그 휴가철 네. 성수기인데 해외 항공 티켓들을 막 많이 예매를 하는데 네.
그 아시아나는 80% 했는데 대한항공은 70몇 프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나왔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조전 부사장 상당히 욕심이 있던 분인 것 같은데 동생에 비해서 내가 경영권을 좀 어떻게든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앞으로 이게 승계 구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실질적으로 여기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한항공의 부사장, 그다음에 등기이사, 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호텔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그 관련된 계열사 사장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남동생인 조원태 네네. 부사장, 네. 그다음에 밑에 또 막내 조현민 이제 좀 전무죠. 그 네. 조현민 전무는 좀 나이가 좀 어리지만 하여튼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조원태 부사장하고 둘이 굉장히 어떤 향후 한진그룹의 어떤 그런 유력한 후계 구도를 이끌어가는 그 두 명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지금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지금 검찰 수사, 사법처리 수순 이런 정도가 이어지게 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조 씨 일가 네. 또 그리고 회사 자체도 이게 이제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사법 처리가 되면 네. 회사는 뭐 거의 이제 도덕적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대한항공이 가지고 특히 항공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내지는 이미지 이미 뭐 땅콩항공이라고 뭐 지금 그러니까요. 뭐 뭐 그, 패러디물이 완전히 네, 뭐.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해외에서. 네. 대한항공 쪽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역으로 경쟁 항공사들이 대한항공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더 막 키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자업자득일 측면도 있고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쉽죠. 왜 우리 국제항공사가 왜 잘못된 오너 일가의 잘못된 일탈 행동 때문에 잘 나가던 기업이 이렇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오히려 뭐 뉴욕 한인들 스스로가 막 대한항공을 타지 말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심지어 뭐 우리 그 댓글 많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코리안에어에서 네, 네. 코리안을 빼라. 코리안을 빼고 한진에어로 해라. 니네는 왜 대한항공에 진짜 그러네. 대한민국에 그런 걸 붙이냐. 그러니까 한국 너네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욕 먹는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까지도 떨어진다라고 막 그 국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말이에요. 이 조현아 땅콩 부사장 얘기는 안 하고 그러게요. 종북만 얘기해. 그러니까 참 저도- 이상해. 이게 저도- 국가 브랜드 그야말로 이런 게 맞습니다. 적폐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저도 엉뚱한 어제 얘기만 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얘기를 듣고 네,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진짜 온 나라를 좀 들썩였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재벌이나 오너, 그다음에 3세들,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한마디 할 법도 한데 네. 종북 그러니까요.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번에 이제 그거와 별개로 경영권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씨가 이제 모든 계열사에서 이제 물러나기로 했고요. 네네. 또 이제 사법 처리된 이후에 음. 일부에서는 뭐 여론이 잠잠해진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뭐 경영 복귀도 될 수도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재벌 총수 내지는 오너들이 다 그렇게 뭐 비자금이든 뭐 탈세든 해서 다 사법처리 받은 다음에 또 다 복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전례를 비춰 봤을 때 조현아 씨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국민들이 땅콩 회항이라는 정말 네. 그런 희화화된 앞으로 계속 그 뭐 구전되고 그렇죠. 이건 될것 자자손손 같은데. 대대로 내려가요. 맞습니다. 이런 비판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국민 여론을 봤을 때 복귀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많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조원태 부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조원태 부사장이나 뭐 조면 전무도 행태들이 뭐 별로 이렇게 썩 지난번 여러 번 사고를 네. 쳤던 그렇죠. 그런 네. 또 인물들 아니에요. 음. 그러니 뭐 여기 한진 내부, 한진그룹이나 대한항공 이런 직원들 내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조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 믿고 앞으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오너만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 경영인은 왜 있어? 그렇죠. 정말 이게 진짜 오너들만 이거를 계속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그 셀러리맨들 열심히 일을 해봐야 한만 끽해야 우리는 임원하다가 땡. 장그래. 네, 장그래. 밖에 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참 그
맞습니다. 예, 희망의 사다리가 없는 사회로 가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여기서 곁까지 네. 지난주에 그 김 부장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조씨 삼형제, 네네. 예, 그렇죠. 그 조원태 부사장, 그 조현민 상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그 김 부장님 얘기 들은 다음에 라디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 얘기가. 기자들이. 네, 기자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먼저 듣는 기쁨 있었다. 이런 거를 한번 꼭 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맙다는 네. 얘기를. 네. 격까지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한항공 이 회사가 어찌됐든 이 조씨 일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요. 이게 보면 옛날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그 특히 이제 괌 항공기 추락사고. 추락한 그렇죠. 그 네. 사고 때 조중훈 회장이 그만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보면 이번에도 좀 뭔가 처방전, 센 처방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도 언급이 됐지만 그때 네. 97년에 괌 추락 사고로 한 225명 그런 맞습니다. 진짜 삶은 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죽음을. 생명을 잃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항공이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안전 대책 뭐 한다고 했지만 99년에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상하이에서. 네. 그때는 이제 화물항공기 가지고 큰 인명피해까지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딱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 국적항공을 움직이는 그룹에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오너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리고 네. 어떻게 안전책을 갖고 있길래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느냐. 대통령이 언급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되게 큰 질책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질책할 뻔하죠. 이 뭐 정윤회 씨 뭐 사건 할 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쳐주시고 검찰에 수사 해주시면서 네. 왜 이거는 안 하시는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언급 이후로 조중훈 회장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서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적한 다음에 네.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중훈 회장의 아들이었던 조양호 회장 그때 사장이었는데 사장이 대외 업무로 쫙 빠집니다. 사실상 이제 그쪽 회사 그 경영에 손을 네네. 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양호 회장이 99년에 이제 조세 포털 혐의로 또 구속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진그룹이 99년 이후로 완전히 그때 휘청하죠. 그 안전사고에다가 뭐 오늘 또 탈세에다가 구속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혁신한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의 델타항공으로부터 경영 컨설팅 받고 막 대대적인 혁신 운동을 내부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대한항공이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항공사 브랜드 이미지 좀 키우고 좀 잘 나가다 싶으니까 십몇 년 얼마 안 돼서 네네. 그 사이엔 3세들이 이제 올라오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네. 와중이었는데 이 3세들이 이번에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번에 이런저런 그 취재를 쭉 해오고 느끼면서 네네. 이런 3세들의 내부 경영 수업 그 한 십몇 년 동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대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3년 만에 임원 달고 그러니까요. 고속 승진하고 곧바로 뭐 부사장 하면서 윗사람들과 했던 소통, 불화 이런 그러니까 네. 불통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의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제왕적 리더십만만 갖고 네네. 그걸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이번에 큰 사고 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막 언론들이 이제 엄청나게 비판하고 막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제죠 바로 그쪽 회사 쪽 간부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제 그만 좀 우리 회사를 좀 벼랑으로 좀 내몰아라는 누가 자기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그러게요.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가전 우리도 참-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네. 좀 이제 그만 이도 좀 때려달라 뭐 그런 거죠. 기자들 근데 탓이다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게 이야, 참 진짜 아쉽죠. 너무 안전인수다. 언론들이 너무 그러니까 자기네들 너무 민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가시고 계신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아니 저 말씀하시면 누가 대한항공을 벼랑으로 내몰겠습니까? 어떤 거기 안에 일하고 있는 수많은 18,000명에 달하는 그 직원들이 있고 18,000명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들 생각하면 그렇죠. 더 훨씬 많겠죠. 4명 4인 가구만 잡아도 한 10여만 명 가까운 그런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벼랑을 왜 내몰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부 오너들의 어떤 잘못된 일탈 행동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가 취재할 때도 그 저한테 말씀 많이 해준 그 기장 그분이
그런 그 딱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자기가 기장에 그 순간적으로 입이 됐겠죠. 네네.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참 서글프고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네. 수십 년 동안 조씨 일가 그 사람들은 그런 제왕적 오너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조직을 권위적이고 아주 폐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운영해 온 거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직원들은 철저하게 주종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서바이벌만 하고. 살아왔던 것이고. 참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데요. 네. 그 이 재벌 3세들을 언제 한번 모아서 한번 해주세요. 재벌 한꺼번에. 3세들의 막장 행태를 한번 묶어줘. 종합 선물 세트로. 그게요. 이제 정말 아마 그런 이게- 것들이 언론이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왜냐하면 이게요. 창업주, 그다음에 이대주, 그다음에 이제 재벌 3세로 넘어가면서 너무 이게 자기 거라는 인식이 강해서 네. 함부로 대하고 제가 보기엔 이게 인격이 문제예요. 네, 인격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훑어서 도대체 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우리 장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 경제에서 이 재벌이란 독특한 어떤 기업 형태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런 재벌이란 기업 형태를 운영하는 오너 경영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어떤 성과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김상조 선생님도 그랬고 저번에 우리 한국자본주의 책 쓴 장하 선생님도 네. 마찬가지였고 그 한국 경제 과정에서 이 재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도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그 재벌이라는 어떤 이런 독특한 한국만이 갖고 있는 기업의 어떤 형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1950년 전쟁 이후로 한 4, 50년 만에 갑자기 확 큰 네.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드물죠. 그래서 유럽이나 뭐 서구 이런 데서 한국 경제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도 대한항공 이번 사태를 다른 외신들이 전달할 때 항상 붙는 내용이 한국에는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다. 재벌이라는 그것이 이제 등재가 됐잖아요. 재벌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재벌 오너가 잘 운영이 되면 아주 신속하고 과감한 어떤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오너들이 사회적으로 내지는 공적 책임을 무시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족벌 사기업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변질돼 버리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직원들이나 조직원들한테 막 종처럼 네. 대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있는 거죠. 이런 너무 우리는 왜곡된 기업 문화를 그냥 당연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네네. 저는 우리가 80년대에 재벌 해체를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냥 네. 그게 이제 온존대에 오면서 그냥 일부는 너무 자본의 힘이 막강하니까 네네. 자본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편승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도덕적 일탈로 국민들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네.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근본적으로 자기들도 성찰해야 돼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이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걸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네.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따로 이제 저희가 또 한번 그 다뤄볼 필요도 있는데 이번 네. 기회에 정말 그런 기업의 소유 구조 정말로 이런 체제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네. 그런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재벌의 바탕이 되는 일본 네. 일본 재벌도 그 전후 2차 대전 때 다 해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해체가 되면서도 일본이 그 이후에 종신 고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시스템 바꾸면서 그 기업 문화를 다 바꾸고 네. 근데 우리는 일본식 재벌 시절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부분만 오너의 어떤 그런 제왕적 그런 모습만 따오고 정말로 그런 그 내부 그 종업원 그다음에 직원 이런 분들은 종신 고용 포함해서 고용의 안정성 그다음에 직업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키울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죠. 일본은 그렇게 해왔잖아요. 또 네. 반면에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쪽도 뭐 재벌 한때 있다가 콘체르법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재벌을 갖다가 규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소유 구조도 바꾸고 그러면서 지금 세계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제조업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향후에 이런 이번에 이제 이 조현아 사태가 이렇게 단순한 어떤 일부 오너 내지는 일부 3세 어떤 치기 어린 어떤 일탈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우리 경제 내지는 재벌 어떤 그런 지배구조 문제도 한번 나중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네, 전체 기업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자신의 발 밑에 때만큼도 못 여기는 그렇죠.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냥 정말 그야말로 좌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예, 듭니다. 우리 장 부장님이 좌시를 하지 않으시면 네. 않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무서워요.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악마로 몰지 마. 자, 오늘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듣다 보니까 비언프. 연프가 됐네. 언제 우리는 비푸가 될 수 있을지 그러게요. 한번 연말인데 알겠습니다. 비푸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벌 3대씩 괜찮은 분도 있죠. 우리 그러게요. 옛날 얘기한 네. 효성의 조현문 변호사. 조현문 변호사 매일 왔어요. 매일 왔어요? 개인적으로. 애 잘 키우고 있다고. 잘 키우고 있다. 그리고 저희 호주에서? 잘 들었다. 정말요? 야 재벌도 듣는 방송이야. 고맙다 그랬습니다. 고맙다 그랬어요. 네. 조현문. 언제 팟짱에 한번 네. 김 부장님하고 나중에 출연하고. 한국에 오면 네. 한번 꼭 뵙도록. 정말요? 한국에 그 소송이 마무리돼서 조현문 그러게요. 변호사의 억울한 게 풀리면 그때 한번 모셔서 그런 얘기를. 재벌 3세도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